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토끼가 춤을 추던 시절 깊고 깊은 산골짜기 마을에 마음씨 착한 나무꾼 강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강노인은 가진 것이라곤 낡은 지게 하나와 무딘 도끼자루 뿐이었지만 욕심 없이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새벽닭이 울기도 전에 일어나 차가운 물에 세수를 하고 남들이 아직 단잠에 빠져 있을 때 산을 오르곤 했습니다. 산은 그에게 있어 어머니의 품과 같았고 나무를 해서 읍내에 내다 팔아 얻은 몇 푼의 돈으로 늙은 아내와 함께 보리죽을 끓여 먹는 것이 그의 소박한 행복이었습니다. 비록 초가 삼간 좁은 방에서 겨울이면 문틈으로 황소바람이 들어와 윗목에 둔 물그릇이 꽁꽁 얼어붙기도 했지만 강 노인은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자신의 삶을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어느 늦가을 해질 무렵 강 노인은 여느 때처럼 나무 한 줌을 지고 산을 내려오다가 덤불 속에서 들리는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람소리도 아니요, 짐승의 울음소리도 아닌 가늘고 애처로운 신음소리 같았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강노인이 조심스럽게 덤불을 헤치고 들어가 보니 그곳에는 깃털이 유난히 희고 윤기가 흐르는 매 한 마리가 덫에 걸려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보통 매와 달리 눈동자가 푸른 빛을 띠는 신비로운 새였는데 날개죽지가 꺾여 파닥거릴 때마다 고통스러운 듯 몸을 떨었습니다. 강노인은 측은한 마음이 들어 얼른 지게를 내려놓고 다가가 거친 손길이나마 조심스럽게 매를 올가매고 있던 쇳줄을 풀어주었습니다. 매는 경계하는 눈빛을 보였지만 노인의 따뜻한 손길이 닿자 이내 안심한 듯 가만히 몸을 맡겼습니다. 강노인은 다친 매를 품에 안고 집으로 데려와 정성껏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산에서 캔 약초를 지식여 상처난 날개에 발라주고 헝겊을 찢어 덧대어 주었으며 자신이 먹을 귀한 쌀을 끓여 미음을 만들어 부리 끝에 흘려 넣어 주었습니다. 늙은 아내는 우리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데 짐승 거들 여력이 어디 있느냐며 핀잔을 주었지만 강노인은 허허 웃으며 살아있는 생명이 눈앞에서 죽어가는 것을 어찌 그냥 지나치겠소? 라고 대꾸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꼬박 한 달이 지나자 매의 상처는 말끔히 아물었고 꺾였던 날개에도 다시 힘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매는 방 안을 날아다니며 강노인의 어깨에 앉기도 하고 마치 사람의 말을 알아듣는 것처럼 노인이 하는 이야기를 가만히 듣기도 했습니다. 강노인은 자식 없는 서름 대신 매에 정을 주며 겨울밤을 보냈습니다. 눈이 하얗게 쌓인 어느 맑은 날 아침, 강노인은 이제 매를 자연으로 돌려보낼 때가 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방문을 활짝 열고 매를 마당으로 데리고 나가 하늘을 향해 팔을 뻗었습니다. 자, 이제 네가 살던 넓은 하늘로 돌아가거라. 다시는 덫에 걸리지 말고 활활 날아라. 노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매는 힘차게 날갯짓을 하며 공중으로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런데 바로 멀리 날아갈 줄 알았던 매가 노인의 집 지붕 위를 3번 크게 빙빙 돌더니 갑자기 노인의 눈앞으로 쏜살같이 내려와 그와 눈을 딱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매의 푸른 눈동자에서 기이한 황금빛 광채가 뿜어져 나와 강노인의 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노인은 눈이 부셔 으악 하고 소리를 지르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정신을 차렸을 때는 매는 이미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난 뒤였습니다. 그날 이후 강 노인에게는 귀이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눈이 침침하고 세상이 온통 누렇게 보이는가 싶더니 며칠이 지나자 땅속 깊은 곳의 모습이 마치 맑은 물을 들여다보듯 훤히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가 마당에 서서 발밑을 내려다보면 흙과 돌멩이는 투명하게 사라지고 그 아래에 잠들어 있는 구리 조각이나 오래된 엽전 따위가 선명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놀란 가심을 진정시키며 다시 산으로 올라간 강 노인은 더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평소 무심히 밟고 다니던 바위 아래 덤불 밑 깊은 흙 속에 굵직한 금맥이 뱀처럼 또아리를 틀고 뻗어있는 광경이 펼쳐졌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금덩이가 아니라 산 전체를 휘감고 있는 거대한 황금 줄기였습니다.
매가 보은의 선물로 노인에게 땅속의 보물을 볼 수 있는 황금 눈을 주고 간 것이 분명했습니다. 강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괭이를 들어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그저 맨 땅을 파는 미친 지처럼 보였겠지만 그의 눈에는 정확히 황금이 묻혀있는 지점이 보였기에 헛손질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흙을 걷어낼 때마다 찬란한 빛을 내뿜는 금덩이들이 고구마 줄기 딸려 나오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평생 숯검댕이를 묻히며 살아온 그의 손에 난생 처음 묵직하고 차가운 황금의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주위를 살피며 금덩이들을 자루에 담아 집으로 가져왔고 밤새도록 아내와 함께 그것들을 닦으며 꿈인지 생시인지 볼을 꼬집어 보았습니다. 가난과 배고픔에 시달리던 긴 세월이 하룻밤 사이에 보상받는 순간이었습니다. 강노인은 이제 더 이상 추위와 배고픔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강노인은 고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쓰러져 가던 초가집을 허물고 그 자리에 으리으리한 기와집을 지었는데 기둥은 붉은 소나무로 세우고 담장은 꽃무늬를 넣은 벽돌로 쌓아 올렸습니다. 집안에는 비단 금침이 넘쳐나고 곳간에는 쌀가마니가 천장에 닿을 듯 쌓여 쥐들이 먹고 남을 정도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강노인의 갑작스런 출세에 입을 다물지 못하면서도 평소 그가 쌓은 덕을 알기에 시기보다는 부러움 섞인 축하를 보냈습니다. 강노인은 강대감이라 불리며 하인들을 거느리고 살게 되었지만 거만해지지 않으려 노력하며 마을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쌀을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이 자리 잡고 있었으니 바로 대를 이을 자손이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강대감은 황금 눈으로 찾아낸 재물로 남부러울 것 없는 생활을 했지만 텅 빈 대청마루를 바라볼 때마다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천금을 주면 무엇하고 만금을 주면 무엇하나 이 넓은 집에서 아이 울음소리 한번 듣지 못하는데. 그는 전국의 용하다는 절을 찾아다니며 불공을 드리고 명산대천을 찾아다니며 정성을 다해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의 간절한 소원이 하늘에 닿았는지 늦은 나이에 얻은 아들 내외에게서 드디어 태기가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강대감은 기쁨에 겨워 덩실덩실 춤을 추었고 태어날 손자를 위해 미리 최고급 비단옷과 금으로 만든 장난감을 준비하며 손꼽아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집안 전체가 축제 분위기로 들썩였고 하인들도 주인마님의 기쁨을 함께 나누며 콧노래를 불렀습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손자가 태어나는 날 강대감의 집 위로 석이 여린 구름이 감돌고 까치들이 떼를 지어 날아들었습니다. 산파의 다급한 외침 끝에 우렁찬 아기 울음소리가 담장을 넘어 마을 어귀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아이고 대감마님, 고추입니다. 아주 튼튼하고 잘생긴 도련님입니다. 하녀의 외침에 강대감은 버선발로 뛰어나와 아기를 받아 안았습니다. 쭈글쭈글하지만 붉은 기운이 도는 건강한 사내 아이였습니다. 강대감은 세상을 다 얻은 듯 기뻐하며 아이의 이름을 선재라고 지었습니다. 착할 선의 재물재, 착한 마음으로 지방의 복을 이어가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을 불러 며칠 동안 큰 잔치를 벌였고 소를 잡고 술을 빚어 찾아오는 모든 이들을 배불리 먹였습니다. 그러나 기쁨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선재가 100일이 지나고 돌이 가까워지도록 아이는 묘하게도 사람과 눈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화려한 색깔의 딸랑이를 눈앞에서 흔들어도 반응이 없었고 밤에 등불을 환하게 켜도 눈을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아이가 순해서 그런 줄만 알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강대감과 가족들의 불안감은 커져만 갔습니다. 선재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릴 뿐 눈앞에 있는 물건을 잡으려 손을 뻗을 때마다 허공을 휘저었습니다. 불안한 예감에 강대감은 나라에서 제일 영하다는 의원을 불렀습니다. 진맥을 하고 아이의 눈을 이리저리 살펴보던 의원은 길게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내렸습니다. 대감마님, 죄송합니다만 이 아이는 앞을 보지 못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세상의 빛을 닫고 태어났습니다. 강대감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 같은 절망감이 그를 덮쳤습니다. 자신이 가진 그 엄청난 재물도, 땅속의 보물을 꿰뚫어보는 신비한 능력도 손자의 눈을 뜨게 하는 데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사실이 뼈아프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멍하니 앉아 자신의 눈을 비벼보았습니다. 여정이 그의 눈에는 방바닥 아래 묻혀있는 주춧돌의 성분과 마당 깊은 곳에 흐르는 수맥, 그리고 뒷산에 묻혀있을 또 다른 금맥들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피를 이어받은 사랑스러운 손자는 바로 눈앞에 있는 할아버지의 얼굴조차 보지 못하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갇혀있다는 사실이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축복인지 저주인지 알 수 없는 혼란이 그의 머릿속을 어지럽혔습니다. 선재는 자라면서 더욱 안타까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이는 본능적으로 빛을 갈구하는 듯 해가 뜨는 쪽을 향해 앉아있곤 했지만 그 눈동자는 초점 없이 흐릿하기만 했습니다. 강 대감은 손자를 위해 집안 곳곳을 위험하지 않게 꾸몄습니다. 문지방을 없애고 기둥마다 부드러운 솜을 넣은 비단을 감아 아이가 부딪혀도 다치지 않게 했습니다. 또한 손자가 심심해하지 않도록 금과 은으로 만든 온갖 모양의 장난감을 쥐어주었지만 선재에게 그것들은 그저 차갑고 딱딱한 돌덩이일 뿐이었습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것은 따뜻한 햇볕의 온기와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다정한 목소리, 그리고 바람에 흔들리는 풍경소리뿐이었습니다. 강 대감은 손자를 무릎에 앉히고 옛 이야기를 들려주다가도 아이의 맑지만 텅 빈 눈동자를 보면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마을에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강 대감이 산신령의 노여움을 샀나 봐. 땅속의 보물을 너무 많이 캐내서 그 벌로 손자가 눈이 멀었다는구먼. 혹은 매의 눈을 훔쳐 부자가 되더니 결국 제 자식 눈을 내주게 생겼네. 하는 흉흉한 말들이었습니다. 강 대감은 그런 소문을 들을 때마다 귀를 막고 싶었지만 한편으로는 그 말이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자신이 욕심을 부려 땅의 기운을 너무 많이 앗아간 탓에 그 업보가 죄 없는 손자에게 간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밤마다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는 밤잠을 설치며 마당을 서성였고 그때마다 그의 황금 눈에는 여전히 땅속의 보물들이 얄미울 정도로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졌으면서도 정작 가장 보고 싶은 손자의 눈빛은 볼 수 없다는 아이러니가 그를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봄이 오고 마당에 매화가 흐드러지게 피었지만 강 대감의 집에는 여전히 찬바람이 부는 듯 했습니다. 선재는 이제 제법 말을 배우기 시작하여 할아버지, 꽃은 무슨 색이에요? 하늘은 어떻게 생겼어요? 하고 묻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강 대감은 목이 메어 제대로 대답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꽃은 아주 곱고 따뜻한 색이란다. 내 볼처럼 부드러운 분홍빛이지 하고 겨우 설명해주면 선재는 고사리 같은 손으로 자신의 볼을 만지작거리며 알 듯 모를 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천진난만한 모습이 강 대감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호벼팠습니다. 그는 자신의 눈을 뽑아서라도 손자에게 줄 수만 있다면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영역이었습니다. 어느 날 강 대감은 선재를 데리고 툇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따스한 봄볕이 내리쬐는 평화로운 오후였지만 강 대감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는 문득 자신의 능력을 시험해보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손자의 눈을 자신의 황금 눈으로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사람의 몸속까지 꿰뚫어 볼 수는 없었지만 아이의 눈 주변에 서린 기운을 느낄 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선재의 눈 주위에는 짙은 회색 안개 같은 것이 끼어 있어 빛이 들어가는 길을 막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것은 병이라기보다는 어떤 영적인 기운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강 대감은 이것이 자신이 매에게 받은 능력과 어떤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자신이 가진 보는 힘과 손자가 가진 보지 못하는 운명 사이에는 분명 끊을 수 없는 연결고리가 있어 보였습니다.
강 대감의 집은 겉보기에는 평화롭고 부유해 보였지만 그 안은 근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인들은 주인의 눈치를 보며 발소리를 죽여 걸었고 맛있는 음식이 상에 올라와도 웃음꽃이 피지 않았습니다. 선재는 집안의 가장 큰 보물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큰 아픔이었습니다. 강 대감은 매일 밤 마당에 정한수를 떠놓고 빌었습니다. 산신령님, 부처님, 조상님, 제 눈을 가져가시고 제 손자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이 모든 재산이 다 사라져도 좋으니 제발 저 아이가 세상의 빛을 보게만 해주십시오. 그의 기도는 절절했지만 하늘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럴수록 강 대감은 더욱 집착적으로 전국의 용한 약재와 의원을 찾아다녔고 재물은 계속해서 밖으로 흘러나갔습니다. 그러나 밑빠진 독에 물붓기처럼 차도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강 대감의 집에 낯선 손님이 찾아올 기미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대문 앞을 기웃거리는 그림자가 늘어나고 강 대감의 재산을 노리는 자들의 눈빛이 번들거렸습니다. 강 대감은 오로지 손자의 눈을 뜨게 하는 데에만 정신이 팔려 있어 집안의 단속이나 주변 사람들의 변화에 대해서는 미처 신경 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황금눈은 땅속의 금을 보는 데는 탁월했지만 사람의 마음속에 숨겨진 검은 욕심을 보는 데는 까막눈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집안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고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기 전에 고요함처럼 불안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선재는 예민한 청각으로 집안의 공기가 달라지고 있음을 느꼈는지 밤마다 자다가 깨어 울기 일쑤였고 강 대감의 품에 파고들며 떨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밥상을 물리고 난 뒤 강 대감은 선재의 손을 잡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선재야, 너는 무엇이 가장 보고 싶으냐? 선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 얼굴이 제일 보고 싶어요. 목소리는 참 따뜻한데 얼굴은 어떻게 생겼는지 만져봐도 잘 모르겠어요. 그 말에 강 대감은 왈칵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그는 거친 손으로 아이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다짐했습니다. 내 목숨이 붙어있는 한 반드시 너에게 빛을 찾아주겠노라고. 설령 그것이 내다 가진 모든 것을 내놓아야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방 안의 촛불이 일렁이며 두 사람의 그림자를 벽에 길게 드리웠고 그 그림자마저도 서로를 껴안고 슬퍼하는 듯 했습니다. 강 대감은 잠든 선재의 머리맡을 지키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이 처음 매를 만났던 그날의 기억, 황금눈을 얻고 나서 느꼈던 환희, 그리고 집을 짓고 부자가 되었을 때의 뿌듯함,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에는 덧없는 안개처럼 느껴졌습니다. 황금은 차갑고 딱딱할 뿐 아이의 따뜻한 체온을 대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방바닥 아래를 투시해 보았습니다. 여전히 그곳에는 엄청난 양의 금덩이들이 묻혀 있었지만 그것들은 마치 선재의 눈을 가리고 있는 어둠의 원흉처럼 흉물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놈의 금덩이들, 이것들 때문에 내 손자가... 강 대감은 주먹으로 방바닥을 내리쳤지만 돌아오는 것은 둔탁한 소리와 손의 통증뿐이었습니다. 밤이 깊어 삼경이 되자 마을의 개 짖는 소리도 잦아들고 사방이 고요해졌습니다. 강 대감은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문득 창밖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바람 소리인가 싶어 귀를 기울여 보니 누군가 대문 빗장을 조심스럽게 만지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도둑이 든 것인가? 아니면 그저 지나가는 바람인가?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어두운 마당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그의 황금 눈에는 땅의 기운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마치 누군가 집터의 기운을 건드리고 있는 것처럼 땅속의 흐름이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둑의 침입이 아니라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강 대감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닭이 오는 소리가 들리며 새벽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뒤척이던 강 대감은 피로한 몸을 이끌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침 공기는 상쾌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마당을 쓸고 있던 하인이 대문 앞에 놓인 이상한 물건을 발견하고 소리쳤습니다.
대감마님, 이것 좀 보십시오. 누가 대문 앞에 이런 것을 두고 갔습니다. 강 대감이 다가가 보니 그것은 붉은 글씨가 쓰인 부적과 낡은 집신 한 짝이었습니다. 불길한 징조였습니다. 누군가 이 집에 저주를 걸거나 해코지를 하려는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강 대감은 하인에게 그것들을 당장 불태워버리라고 지시했지만 찜찜한 기분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집안의 분위기는 더욱 뒤숭숭해졌습니다. 하인들 사이에서는 귀신을 보았다느니 밤마다 이상한 울음소리가 들린다느니 하는 괴소문이 돌았습니다. 강대감은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손자 선재를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에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그는 선재의 방을 자신의 방 옆으로 옮기고 밤낮으로 아이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선재는 할아버지의 불안을 느꼈는지 더욱 말수가 줄어들고 작은 소리에도 깜짝 놀라곤 했습니다. 강대감은 이 모든 일이 자신의 과분한 복 때문에 일어나는 애군이라 생각하며 어떻게든 이 위기를 넘겨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위기는 생각보다 훨씬 교묘하고 가까운 곳에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강대감의 집에 먼 친척이라고 주장하는 한 사내가 찾아왔습니다. 낡은 갓을 쓰고 허름한 도포를 입은 그는 꾀재장한 행색이었지만 눈빛만은 매섭게 번들거렸습니다. 그는 대문 앞에서 하인들과 실랑이를 벌이며 큰 소리를 쳤습니다. 내가 이 집 주인과 8촌이 넘는 친척이다.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으니 어서 문을 열어라. 소란스러운 소리에 강 대감이 마당으로 나가자 사내는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강 대감을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등장으로 인해 강 대감의 집 그리고 눈먼 손자 선재의 운명에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고요했던 산골 마을의 기와집은 이제 다가올 폭풍 앞에 위태롭게 서 있는 조각배와도 같았습니다. 대문 밖에서 소란을 피우던 사내는 강 대감이 나타나자 짐짓 옷매무새를 가다듬으며 헛기침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칠성이하고 소개하며 강 대감의 돌아가신 부친과 아주 먼 친척벌이 된다고 능청스럽게 말했습니다. 족보를 따져보면 사돈의 8촌도 더 되는 아주 먼 사이였으나 인정 많은 강 대감은 먼 길을 찾아온 손님을 문전박대할 수 없어 그를 사랑채로 안내했습니다. 칠성은 낡은 괴나리 보침 하나를 달랑 메고 들어오면서도 강 대감의 으리으리한 기와집을 보고 입이 떡 벌어져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마당에 깔린 정갈한 디딤돌부터 처마 밑에 걸린 풍경까지 돈이 될 만한 것들을 훗느라 쉴 새 없이 돌아갔습니다. 마치 굶주린 늑대가 살찐 양떼를 발견한 것과 같은 탐욕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사랑채에 짐을 푼 칠성은 하인들이 차려온 밥상을 개걸스럽게 비워냈습니다. 기름진 쌀밥과 고깃국을 순식간에 해치우고는 트림을 꺽 하며 배를 두드렸습니다. 그는 강 대감에게 집안의 내력을 꼬치꼬치 캐묻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 이 산골에서 어찌 이리 큰 재물을 모으셨습니까? 조상님 묘를 명당에 쓰셨나? 아니면 도깨비 방망이라도 주우셨나? 칠성의 질문은 무례하게 짝이 없었으나 강 대감은 그저 허허 웃으며 부지런히 일하고 아껴 쓴 덕분이네 라고 얼버무렸습니다. 하지만 칠성은 그 말을 믿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그의 눈은 강 대감의 표정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관찰하며 이 집 어딘가에 숨겨진 비밀이 있음을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칠성은 대청마루에 앉아있는 어린 손자 선재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따뜻한 햇볕을 쬐며 멍하니 허공을 음시하고 있었는데 초점 없는 눈동자가 칠성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칠성은 혀를 차며 강 대감에게 다가가 짐짓 걱정스러운 척 말을 건넸습니다. 저런 옥골 선통 같은 도련님이 앞을 못 보시다니 이 무슨 병고입니까? 대감마님, 저 아이의 눈을 뜨게 하려고 좋다는 약은 다 써보셨겠지요? 강 대감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백방으로 수소문해 보았으나 허사였네. 내 전 재산을 주어서라도 아이의 눈만 뜰 수 있다면 여한이 없겠건만. 그 말을 듣는 순간 칠성의 입가에는 비릿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강 대감의 약점이 바로 저 아이라는 것을 단박에 간파했습니다. 칠성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집안을 휘젓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강대감의 친척이라며 하인들에게 반말을 찍찍 내뱉고 주인의 허락도 없이 곳간을 기웃거렸습니다. 하인들은 칠성의 아나무인격인 태도에 불만을 터뜨렸지만 마음 약한 강대감은 오갈 데 없는 사람이니 며칠 묵어가게 두자며 그들을 달랬습니다. 그러나 선제는 칠성을 무서워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선제는 소리와 냄새에 민감했는데 칠성이 곁에 오면 퀴퀴한 냄새와 함께 기분 나쁜 숨소리가 들린다며 자지러지게 울었습니다. 강대감은 낯가림이라 생각하고 아이를 달랬지만 선제는 본능적으로 칠성에게서 풍기는 사악한 기운을 감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밤 칠성은 강대감을 은밀히 불렀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낮추고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대감마님, 제가 전국을 떠돌며 기이한 술법을 익힌 도사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보아하니 도련님의 눈은 병이 아니라 집터의 기운이 막혀서 생긴 일 같습니다. 강대감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집터의 기운이라니, 자신이 땅속의 금맥을 건드려 집을 지은 것이 마음에 걸리던 차였습니다. 칠성은 강대감의 흔들리는 눈빛을 놓치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이 집 아래 무언가 아주 강력한 것이 묻혀 있어 그 기운이 너무 강해 어린 도련님의 눈을 멀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내어 다스리지 않으면 도련님은 평생 어둠 속에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날 이후 칠성은 마치 자신이 이 집의 주인인 양 행세하며 마당 이곳저곳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지맥을 본다는 핑계로 쇠꼬챙이를 들고 다니며 땅을 찔러보았는데 사실은 강대감이 숨겨둔 보물을 찾으려는 수작이었습니다. 강대감은 마당이 엉강이 되는 것을 보며 가슴이 아팠지만 손자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다는 말에 차마 그를 말리지 못했습니다. 칠성은 쇠꼬챙이가 땅속에 돌에 부딪힐 때마다 여기가 막혔군, 저기가 막혔어 하며 너스레를 떨었고 강대감은 그 말에 일희일비하며 불안에 떨었습니다. 평화롭던 집안은 칠성이 파헤친 흙더미와 구덩이들로 인해 점점 흉물스럽게 변해갔습니다. 마을에는 흉흉한 소문이 더욱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강대감 댁에 웬 미친 친척이 들어와서 집을 다 결단내고 있다더군. 아니지, 그자가 용안도사라는데 귀신 들린 집터를 잡고 있다던데. 사람들은 우물가에 모여 수근거렸고 강대감의 집 쪽을 바라보며 혀를 찼습니다. 개중에는 강대감을 아끼는 이들도 있어 걱정을 하기도 했지만 이미 칠성의 꾀임에 넘어간 강대감의 귀에는 아무 말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강대감은 오로지 선제의 눈이 떠지기만을 바라는 맹목적인 희망에 사로잡혀 이성적인 판단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그런 강대감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하여 자신의 입지를 점점 굳혀갔습니다. 그러던 중 선제의 상태가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가위에 눌린 듯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고 무서워요, 할아버지. 땅속에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려요 하며 울부짖었습니다. 강대감은 아이를 품에 안고 달랬지만 아이의 떨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칠성은 이것을 보고 드디어 나쁜 기운이 빠져나가려고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강하게 밀어붙여야 합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마당 한가운데에 제단을 쌓고 굿을 해야 한다며 큰 돈을 요구했습니다. 강대감은 주저없이 곳간문을 열어 칠성에게 돈을 내주었습니다. 하인들은 쑥덕거리며 주인의 어리석음을 한탄했지만 누구도 나서서 말릴 순 없었습니다. 굿판이 벌어지던 날 집안은 온통 북소리와 징소리로 요란했습니다. 칠성은 무당을 불러들여 작두를 타게 하고 돼지머리를 올려놓고 괴상한 주문을 외워댔습니다. 선제는 방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귀를 막고 벌벌 떨었습니다. 그 소란스러운 소음은 아이에게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강대감은 제단 앞에서 손을 비비며 기도를 올렸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피어올랐습니다. 이것이 과연 올바른 길인가? 내 손자를 위한 일이 맞나? 하지만 이미 활시위는 당겨졌고 그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칠성은 굿판을 지휘하며 탐욕스러운 눈으로 강대감의 집 구석구석을 다시 한번 살폈습니다. 그때 부엌에서 이러던 늙은 하녀 월매 할멈이 혀를 차며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월매 할멈은 강대감에 붙인 때부터 이지대서 일해온 터줏대감으로 눈치가 빠르고 사리분별이 밝은 노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칠성이 처음 왔을 때부터 그의 눈빛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저놈은 친척이 아니라 도적놈이야. 주인의 눈을 가리고 집안을 들어먹으려는 수작이지. 그녀는 옆에 있던 젊은 하녀에게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주인마님조차 꼼짝 못하는 상황에서 늙은 하녀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월매 할멈은 그저 부엌 한 구석에 정화수를 떠놓고 집안의 안녕을 빌 뿐이었습니다. 칠성은 굿이 끝난 뒤 더욱 대담한 요구를 해왔습니다. 대감마님, 굿을 해보니 기운이 너무 강해서 단순히 누르는 것만으로는 안 되겠습니다. 마당 밑에 묻힌 화근을 직접 캐내어 없애야 합니다. 강 대감의 가슴이 찰렁 내려앉았습니다. 마당 밑에는 그가 황금눈으로 보았던 거대한 금맥이 흐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강 대감은 당황하여 화근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칠성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땅속에 묻힌 번쩍이는 돌덩이들 말입니다. 그것들이 빛을 발하여 도련님의 눈을 멀게 한 것입니다. 그것들을 모조리 캐내어 멀리 갖다 버려야 도련님이 눈을 뜰 수 있습니다. 강대감은 칠성의 말이 마치 자신의 속마음을 들여다본 것 같아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는 갈등에 휩싸였습니다. 그 금맥은 자신의 부의 원천이자 앞으로 대대손손 누릴 수 있는 엄청난 보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손자가 앞을 보지 못한다면 강대감은 밤새 고민했습니다. 칠성은 강대감의 망설임을 눈치채고 재촉했습니다. 재물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하나뿐인 손자의 앞날이 중요합니까? 선택은 대감마님의 몫입니다. 칠성의 말은 비수가 되어 강대감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결국 강대감은 칠성에게 땅을 파는 것을 허락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칠성의 함정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칠성은 인부들을 불러 모아 마당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선제를 치료하기 위함이라고 했지만 실상은 금을 캐내어 자신이 가로채려는 속셈이었습니다. 곡괭이질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아름답던 정원은 순식간에 흙투성이 공사판으로 변했습니다. 강 대감은 툇마루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며 쓰린 속을 달랬습니다. 흙 속에서 반짝이는 금부스러기가 나올 때마다 칠성의 눈은 탐욕으로 번들거렸고 그는 몰래 그것들을 자신의 주머니에 챙겨 넣었습니다. 하인들은 그 모습을 보고 수군거렸지만 칠성의 서슬퍼런 눈초리에 눌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집안의 기운은 점점 탁해져만 갔습니다. 땅을 깊이 파면 팔수록 선제의 병세는 호전되기는커녕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아이는 이제 밥도 잘 먹지 않고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땅이 아파해요. 땅속에서 비명이 들려요. 선제의 헛소리에 강대감은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는 칠성에게 공사를 중단하자고 말하고 싶었지만 칠성은 이제 조금만 더 하면 됩니다. 고지가 눈앞입니다. 라며 강대감을 다독였습니다. 칠성은 이미 금맥의 본류를 찾았다고 확신하고 있었기에 지금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 금을 모두 캐내어 떵떵거리고 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느 늦은 오후 마당을 파던 인부의 곡괭이 끝에 묵직한 것이 걸렸습니다. 칠성은 달려가 흙을 털어내자 주먹만한 순금 덩어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칠성은 환호성을 지르고 싶었지만 꾹 참고 심각한 표정으로 강대감을 불렀습니다. 대감마님,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도련님의 눈을 가리던 도끼 덩어리입니다. 강대감은 그 금덩이를 바라보며 복잡한 심경을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그토록 아름답게 보이던 황금이 지금은 마치 손자의 피를 빨아먹는 괴물처럼 보였습니다. 칠성은 그 금덩이를 보자기에 싸서 제가 잘 처리하고 오겠습니다. 라며 챙겼습니다. 강대감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칠성의 욕심은 끝이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가 나오자 더 큰 것이 있을 것이라 확신하고 집 기둥 밑까지 파헤치려 들었습니다. 이 기둥 아래에 더 큰 도끼가 숨어 있습니다. 이것까지 뽑아야 완치가 됩니다.
기둥 밑을 파내면 집이 무너질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강대감은 깜짝 놀라 안 되네? 그러면 집이 무너지네? 라고 말렸지만 칠성은 막무가내였습니다. 집이 대수입니까? 집은 다시 지으면 되지만 도련님의 눈은 지금이 아니면 영영 못 고칩니다. 칠성의 목소리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강대감의 허락 따위는 중요하지 않은 듯 인부들을 다그치며 기둥 주변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강대감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파헤쳐진 마당은 마치 전쟁터 같았고 달빛 아래 드러난 흙구덩이들은 흉터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구덩이 옆에 서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눈이 멀었지. 내가 눈이 멀었어. 황금의 눈이 멀어 집안을 이 꼴로 만들다니. 그때 어둠 속에서 누군가 다가오는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월매 할멈이었습니다. 그녀는 촛불 하나를 들고 조용히 다가와 강대감 옆에 섰습니다. 그리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님, 여우가 닭장 속에 들어와 닭을 잡고 있는데 주인은 닭이 운다고 닭 주둥이만 틀어막고 계십니까? 강대감은 깜짝 놀라 월매 할멈을 쳐다보았습니다. 할멈의 눈빛은 깊고 고요했습니다. 저자는 의원이 아닙니다. 도둑입니다. 마님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마음의 눈을 뜨셔야 합니다. 월매 할멈의 말은 강대감의 흐려진 정신을 깨우는 죽비와도 같았습니다. 강대감은 그제야 칠성의 행동 하나하나를 되짚어 보았습니다. 선제를 위한다는 핑계로 금을 챙기던 모습, 집이 무너져도 상관없다는 듯 날뛰던 광기, 그 모든 것이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강대감은 주막을 불끈 쥐었습니다. 하지만 칠성을 내치기에는 이미 일이 너무 커져버렸습니다. 칠성은 인부들을 매수하여 자신의 편으로 만들었고 집안의 실권은 거의 그에게 넘어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칠성은 강대감에게 만약 지금 멈추면 도련님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라는 끔찍한 협박까지 해둔 상태였습니다. 강대감은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집도 잃고 손자도 잃게 생겼습니다. 그는 깊은 탄식을 내뱉으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달은 구름에 가려 희미했고 어디선가 부엉이가 우는 소리가 처량하게 들려왔습니다. 다음 날 칠성은 더욱 기세등등하여 안방마님 행세까지 하려들었습니다. 그는 강대감의 아내에게 반찬 투정을 하고 비단옷은 내오라 소리쳤습니다. 참다 못한 강대감이 한마디 하려 하자 칠성은 눈을 부라리며 되들었습니다. 다 도련님을 위한 기도를 올리기 위해서입니다. 정성이 부족하면 하늘이 노하십니다. 그의 뻔뻔함은 하늘을 찌르듯 했습니다. 선제는 방 안에서 칠성의 고함 소리를 듣고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떨고 있었습니다. 집안의 평화는 산산조각이 났고 공포와 불안만이 감돌았습니다. 그러던 중 마을 밖에서 소식을 듣고 찾아온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강대감의 옛 친구이자 서당 훈장님이었는데 강대감의 집골을 보고 혀를 찼습니다. 그는 강대감을 따로 불러내어 준엄하게 꾸짖었습니다. 자네, 여우에게 홀려도 단단히 홀렸네. 저자는 아랫마을에서 사기를 치다 쫓겨난 놈일세. 당장 쫓아내지 않으면 자네 집안의 기둥 뿌리까지 뽑아갈 걸세. 친구의 말에 강대감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강대감은 결심을 굳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당에는 여전히 칠성이 인부들을 시켜 땅을 파고 있었습니다. 구덩이는 점점 깊어져 이제는 사람이 들어가도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강대감은 칠성에게 다가가 이제 그만하게 내 손자의 병은 내가 알아서 하겠네 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칠성은 코웃음을 치며 대꾸했습니다. 다 왔습니다. 저 밑에 엄청난 것이 보입니다. 저것만 캐내면 됩니다. 칠성의 눈은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강대감을 밀치고 구덩이 속으로 뛰어들 기세였습니다. 그 순간 흙더미가 무너지며 구덩이 한쪽이 푹 꺼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칠성은 비명을 지르며 구덩이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인부들이 놀라 우왕좌왕하는 사이 땅속에서는 기이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강대감은 본능적으로 선제가 있는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선제는 공포에 질려 눈을 크게 뜨고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검은 그림자가 집을 삼키려고 해요. 보이지 않는 아이의 눈에 무언가 보이기 시작한 것일까요? 아니면 그저 공포가 만들어낸 환상일까요? 강대감의 집에는 절체절명의 위기가 닥쳐오고 있었습니다. 무너져 내린 흙더미 속에서 칠성은 콜록거리며 기어 올라왔습니다. 온몸이 흙투성이가 되고 얼굴에는 검댕이 묻어 마치 지옥에서 올라온 악귀 같은 몰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손에는 여전히 흙 속에서 건져 올린 자그마한 금붙이 하나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놀란 하인들이 달려들어 그를 부축하려 했으나 칠성은 거칠게 그들을 뿌리치며 소리쳤습니다. 보아라, 땅속에 숨어있던 악귀가 검은 연기를 내뿜으며 저항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도련님의 눈을 멀게 한 원흉이다. 그는 자신의 실수를 덮기 위해 뻔뻔한 거짓말을 드러놓았습니다. 피어오르던 먼지를 악귀의 소행이라 둘러대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 것입니다. 강대감은 그 말을 듣고 흔들리는 눈빛으로 구덩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과연 깊은 구덩이 속에서는 알 수 없는 냉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숨을 헐떡이며 강대감에게 다가와 더욱 다급하게 재촉했습니다. 대감마님, 이제 정말 마지막 고비입니다. 저 시커먼 연기가 다 빠져나갈 때까지 땅을 더 깊이, 더 넓게 파야 합니다. 지금 멈추면 악귀가 노하여 집안을 삼켜버릴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관기와 탐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사실 그는 구덩이 바닥에서 거대한 금맥의 줄기를 확인했던 것입니다. 조금만 더 파면 평생을 놀고 먹을 수 있는 엄청난 양의 황금을 손에 넣을 수 있다는 생각에 그는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강대감은 칠성의 말에 압도되어 멍하니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에는 그의 마음이 너무나 지쳐 있었고 손자에 대한 걱정으로 눈이 가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선제는 고열에 시달리며 헛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식은땀을 비오듯 흘리며 이불을 걷어차고 허공을 향해 손을 휘저었습니다. 할아버지, 너무 시끄러워요. 땅 밑에서 쇠들이 비명을 질러요. 아파요. 땅이 아프다고 해요. 선제의 외침은 단순한 잠꼬대가 아니었습니다. 앞에 보지 못하는 대신 다른 감각이 예민하게 발달한 선제는 곡괭이질로 인해 파괴되는 땅의 고통과 그 속에 얽힌 어른들의 추악한 욕심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는 듯했습니다. 강대감은 수건을 물에 적셔 아이의 이마를 닦아주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의 욕심으로 지은 집이 그리고 그 욕심을 부추기는 자들의 행패가 죄 없는 아이를 병들게 하고 있다는 죄책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칠성은 이제 대놓고 강대감의 집안 물건들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집안 곳곳에 나쁜 기운이 서려 있어 도련님의 회복을 방해한다는 핑계를 대며 값비싼 도자기와 녹그릇, 심지어는 안방에 있는 자개장 장식까지 떼어내려 했습니다. 하인들이 기겁을 하며 말렸지만 칠성은 이것들을 모두 녹여서 앵마기를 해야 한다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사실은 그것들을 챙겨 도망칠 구실을 만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강대감은 선제를 간호하느라 정신이 팔려 집안 살림이 거덜나는 것을 제대로 살피지 못했습니다. 칠성은 강대감의 방조 아래 마치 제사장인 양 집안을 휘젓고 다니며 하인들을 윽박지르고 곳간의 열쇠마저 요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집안 꼴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아름답던 정원은 파헤쳐진 흙더미로 흉물스럽게 변했고 여기저기 굴러다니는 돌멩이와 나무 뿌리들이 을씨년스러운 풍경을 자아냈습니다. 밤이 되면 부엉이가 지붕 위에 앉아 울어댔고 마을 사람들은 강대감의 집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한때 마을의 자랑이었던 기와집은 이제 흉가나 다름없는 모습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인들 사이에서도 동요가 일어 몇몇은 짐을 싸서 밤에 몰래 도망치기도 했습니다. 강대감은 텅 빈 마당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신이 꿈꾸던 부귀영화가 과연 이런 것이었나 하는 회의감이 밀려왔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을 다시 담을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때 부엌 한 구석에서 묵묵히 일하던 월매 할멈이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집안의 어른으로서 더 이상 이 꼴을 두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모두가 잠든 깊은 밤, 월매 할멈은 따뜻한 유자차 한 잔을 끓여들고 강 대감의 사랑채로 향했습니다. 문 밖에서 마님, 저 월매입니다. 잠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하고 나직이 묻는 소리에 강 대감은 힘없이 들어오라고 대답했습니다. 월매 할멈은 방에 들어와 찻잔을 내려놓고는 흐트러진 강 대감의 옷매무새를 보며 혀를 찼습니다. 그녀는 주인의 초라해진 모습에 가슴이 아팠지만 지금이야말로 쓴소리를 해야 할 때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월매 할멈은 강대감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정중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마님, 소인이 주제넘은 말씀을 올리더라도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 마당을 파헤치고 있는 저 자는 의원이 아닙니다. 마님의 눈을 가리고 집안의 기둥뿌리를 뽑아먹으려는 도적대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강대감은 찻잔을 든 손을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저 사람이 아니면 우리 선제의 눈을 누가 고쳐준단 말인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강대감의 말꼬리가 흐려졌습니다. 월매 할멈은 강대감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마님, 마님께서는 땅속의 보물을 보는 눈을 가지셨다지요. 헌데 어찌하여 사람의 검은 속은 보지 못하십니까? 그 말은 강대감의 가슴을 정통으로 찔렀습니다. 월매 할멈은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땅속에 번쩍이는 황금이 마님의 눈을 가리고 그 욕심이 아이의 빛까지 앗아간 것은 아닙니까? 진정으로 아이를 위하신다면 흙 속에 묻힌 차가운 돌덩이가 아니라 아이의 따뜻한 마음을 보셔야 합니다. 할멈의 말은 마치 새벽 종소리처럼 강대감의 혼미한 정신을 깨웠습니다. 황금이 눈을 가리고 있다. 강대감은 그제야 자신이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매에게서 받은 황금눈은 축복이 아니라 자신의 탐욕을 시험하는 저주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눈을 가렸습니다. 월매 할멈이 물러가고 난 뒤 강대감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방 안에 서성였습니다. 그는 벽장에 넣어두었던 그동안 캐낸 금덩이들이 담긴 자루를 꺼내보았습니다. 촛불 아래서 번쩍이는 황금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이제 강대감의 눈에는 그것들이 징그러운 뱀의 비늘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차갑고 딱딱한 것들이 내 손자의 눈빛과 맞바꾼 것이라니. 강대감은 자루를 바닥에 내팽겨쳤습니다. 챙그랑 하는 둔탁한 소리가 적막한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강대감의 욕심이 깨지는 소리와도 같았습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칠성에게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손으로 이 모든 사태를 바로잡겠노라고. 다음 날 아침 강대감은 평소와 다른 눈빛으로 칠성을 바라보았습니다. 칠성은 여느 때처럼 인부들을 독려하며 마당을 파고 있었습니다. 강대감은 퇴마루에 앉아 자신의 황금 눈을 뜨고 칠성의 발밑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예전에는 오로지 금맥만이 보였으나 마음을 고쳐먹고 바라보자 기이하게도 칠성의 주변을 감싸고 있는 검은 기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탐욕과 거짓으로 얼룩진 인간의 추악한 오라였습니다. 강대감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 내 눈이 단순히 보물만 보는 것이 아니었구나. 내 마음이 탐욕에 차 있었기에 보물만 보였던 것이야. 그는 이제야 비로소 진실을 보는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강대감은 조용히 하인들 중 가장 믿을 만한 머슴 돌쇠를 불렀습니다. 돌쇠는 힘이 장사고 우직하여 강대감을 친부모처럼 따르는 청년이었습니다. 강대감은 돌쇠에게 귓속말로 은밀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오늘 밤 칠성이 놈이 무슨 짓을 하는지 지켜봐야겠다. 놈이 눈치채지 못하게 마을 장정 몇을 불러와 사랑채 뒤편에 숨겨두거라.
돌쇠는 주인의 달라진 태도에 반색하며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마님. 저놈이 허튼 수작을 부리면 당장 요절을 내겠습니다. 강대감은 돌쇠의 어깨를 두드리며 이번 일은 힘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명백한 증거를 잡아 쫓아내야 함을 당부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자 강대감은 일찍 잠자리에 드는 척하며 방에 불을 껐습니다. 집안은 쥐 죽은 듯 고요해졌지만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칠성은 모두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큰 자루와 쇠꼬챙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낮에 봐두었던 마당 한가운데 가장 깊은 구덩이로 살금살금 다가갔습니다. 그곳은 바로 강대감 집터에 전기가 모인 곳이자 가장 굵은 금맥이 지나가는 자리였습니다. 칠성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아무도 없음을 확인하고는 구덩이 속으로 몸을 날렵하게 미끄러뜨려 들어갔습니다. 강대감은 문틈으로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황금 눈은 어둠 속에서도 대낮처럼 환하게 칠성의 행동을 포착했습니다. 땅속에 들어간 칠성은 미친 듯이 흙을 파헤치더니 이내 팔뚝만한 금덩이들을 캐내어 자루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킬킬거리는 웃음소리가 새어나왔고 눈은 탐욕으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강대감은 칠성이 금을 캐낼 때마다 집안의 기둥이 미세하게 흔들리고 잠자던 선재가 끙끙 앓는 소리를 내는 것을 느꼈습니다. 칠성의 도적질은 단순한 절도가 아니라 집안의 생명을 갉아먹는 행위였습니다. 강대감의 주목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칠성은 자루가 묵직해지자 만족스러운 듯 땀을 닦았습니다. 이 정도면 떵떵거리며 살 수 있겠어. 내일은 제사를 지내야 한다고 둘러대고 이 자루를 먼저 빼돌려야지. 그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콧노래까지 불렀습니다. 그는 강대감을 어리석은 늙은이라고 비웃으며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게 성공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둠 속에서 수많은 눈동자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강대감의 신호에 따라 돌쇠와 마을 장정들이 숨죽이며 구덩이 주변을 포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손에 횃불과 몽둥이를 들고 있었지만 아직 불을 켜지는 않았습니다. 강대감은 신발을 신고 마당으로 내려섰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지만 그의 가슴은 뜨거운 분노와 결의로 타올랐습니다. 그는 뚜벅뚜벅 소리를 내며 구덩이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발소리에 놀란 칠성이 구덩이 속에서 고개를 빼꼼히 내밀었습니다. 누구냐? 칠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강대감이 소리쳤습니다. 불을 켜라! 순식간에 사방에서 횃불이 켜지며 마당이 대낮처럼 환해졌습니다. 갑작스런 불빛에 눈이 부신 칠성은 비명을 지르며 눈을 가렸습니다. 그의 옆에는 금덩이가 가득 담긴 자루가 놓여 있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가 드러났습니다. 내 이놈, 내 손자의 병을 고친다더니 땅속에 금을 훔쳐내고 있었구나. 강대감의 호통 소리가 마당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칠성은 사색이 되어 변명을 늘어놓으려 했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도끼를 빨아들인 돌덩이들이라 제가 멀리 버리려고. 그러나 그의 말은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하인들은 칠성을 둘러싸고 분노 어린 눈빛을 보냈습니다. 월매 할멈이 나서서 칠성의 자루를 낚아채 바닥에 쏟아부었습니다. 와르르 소리와 함께 쏟아진 것은 시커먼 도끼 덩어리가 아니라 횃불 아래 찬란하게 빛나는 순금 덩어리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입에서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칠성은 이제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대감마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잠시 눈이 멀어 미친 짓을 했습니다. 그러나 강대감의 표정은 싸늘했습니다. 눈이 먼 것은 네가 아니라 나였다. 네놈의 그 간사한 혀에소가 내 집과 손자를 망칠 뻔했으니 내 죄가 더 크다. 강대감은 돌쇠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돌쇠는 칠성을 멱살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강대감은 칠성을 관아에 넘기는 대신 마을 사람들 앞에서 그의 죄를 낱낱이 밝히고 쫓아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것이 자신과 마을의 평화를 되찾는 첫걸음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강대감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칠성을 잡았다고 해서 선제의 눈이 돌아오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쏟아진 금덩이들을 바라보며 깊은 회한에 잠겼습니다. 이깟 돌덩이가 무엇이라고 사람을 미치게 하고 눈을 멀게 한단 말인가? 강대감은 바닥에 떨어진 금덩이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매혹적인 빛을 뿜어내고 있었지만 강대감에게는 더 이상 보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결심한 듯 금덩이를 구덩이 속으로 다시 던져 넣으려 했습니다. 그때 방 안에서 선제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아버지, 무서워요. 밖이 너무 환해요. 강대감은 금덩이를 내려놓고 선제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선제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떨고 있었습니다. 선제야, 할아버지 왔다. 괜찮다. 이제 나쁜 사람은 잡았어. 강대감이 아이를 안아주자 선제는 고개를 들고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근데 밖에서 번쩍거리는 게 보여요. 눈이 부셔요. 강대감은 깜짝 놀랐습니다. 앞을 전혀 보지 못하던 아이가 횃불의 빛을 혹은 금덩이의 빛을 느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희망의 신호일까? 아니면 또 다른 불행의 예고일까? 강대감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그는 이 모든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함을 직감했습니다. 단순히 도둑을 잡는 것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강대감은 칠성을 헛간에 가두라고 명한 뒤 마당 한가운데 섰습니다. 파헤쳐진 땅, 무너진 담장, 그리고 욕심의 산물인 금덩이들. 그는 이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눈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매가 준 선물, 그 황금눈이 존재하는 한 탐욕은 또다시 찾아올 것이고 선제의 어둠은 거치지 않을 것임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강대감은 먼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 매를 만났던 그 산, 그곳으로 돌아가 결자해지를 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깊어져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땅속에 금을 쫓는 눈이 아니라 진정한 소중함을 찾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강대감은 마을 사람들을 마당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밤새 헛간에 갇혀있던 칠성은 포승줄에 묶인 채 사람들 앞에 끌려 나왔습니다. 그의 몰골은 처참했습니다. 값비싼 도포는 흙투성이가 되었고 갓은 찌그러져 볼품없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칠성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저놈이 우리 마을의 전기를 끊으려 했던 도둑놈이다. 당장 멍석마리를 해서 쫓아내야 한다며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돌쇠를 비롯한 젊은 장정들은 몽둥이를 들고 칠성을 내리칠 기세였고 칠성은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마당은 성난 군중의 고함 소리로 가득 찼고 분위기는 금방이라도 폭력이 난무할 듯 험악했습니다. 강대감은 천천히 퇴마루 앞으로 걸어나와 손을 들어 사람들을 진정시켰습니다. 그의 표정은 엄숙하고도 슬펐습니다. 여러분, 진정하십시오. 이 사람의 죄가 크나 이 모든 사단이 일어난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저에게 있습니다. 강대감의 의외의 말에 좌중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강대감은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하늘이 준 복을 과하게 누리려 했고 땅속의 보물에 눈이 멀어 집안 단속을 하지 못했습니다. 내 욕심이 이 자와 같은 파리를 꼬이게 했고 내 손자의 눈을 가리게 했습니다. 그러니 이자를 탓하기 전에 제 어리석음을 먼저 꾸짖어 주십시오. 강대감은 마을 사람들 앞에 무릎을 꿇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강대감의 진심 어린 사과에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평소 강대감이 쌓아온 덕망을 알기에 그가 눈물을 흘리며 자책하는 모습을 보자 도리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마을의 촌장이 나서서 강대감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대감, 사람이 살다 보면 잠시 헛것에 홀릴 수도 있는 법이네.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다행 아닌가. 저놈은 관아에 넘길 것도 없이 마을에서 영원히 추방하는 것으로 합시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강대감은 칠성에게 다가가 포승줄을 풀어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가거라.
단 이 마을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말라. 네가 훔치려 했던 금은 네 몫이 아니다. 칠성은 감사합니다 대감마님의 연발하며 쥐새끼처럼 도망쳐 나갔습니다. 칠성이 사라지고 난 뒤 강대감은 마당 한쪽에 써여있던 금덩이들을 가리켰습니다. 칠성이 밤새 캐낸 사람들의 눈을 현혹시킬 만큼 크고 아름다운 순금들이었습니다. 강대감은 하인들에게 명했습니다. 이 금들을 모두 녹여서 쌀로 바꾸거라. 그리고 그 쌀을 우리 마을의 가난한 이웃들과 흉년으로 굶주리는 아랫마을 사람들에게 남김없이 나눠주거라. 하인들과 마을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대감마님, 이것은 엄청난 재물입니다. 어찌 다 나눠주십니까? 강 대감은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재물이 아니라 내 손자의 눈을 가리고 있던 욕심의 덩어리들이다. 이것을 내 집에서 비워내야 비로소 맑은 기운이 들어올 것이다. 그의 결단에 마을 사람들은 감동하여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칠성이 파헤쳐 놓은 마당의 흉물스러운 구덩이들을 메우는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욕심을 채우기 위한 삽질이 아니라 상처 입은 땅을 치유하는 삽질이었습니다. 돌쇠와 마을 장정들은 영차 소리를 맞춰가며 흙을 다시 채워 넣었습니다. 강대감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속으로 땅의 신에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구덩이가 하나둘 메워질 때마다 집안을 감돌던 스산한 기운이 조금씩 거치는 듯했습니다. 흙을 다 채운 후에는 그 위에 고운 모래를 깔고 칠성이 뽑아버렸던 꽃나무들을 다시 심었습니다. 하루 종일 이어진 복구 작업 끝에 마당은 예전의 평화로운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비록 땅속의 금맥은 그대로 묻혀 있었지만 이제 그것을 건드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집안이 정리되자 강대감은 선제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이는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지만 어제보다 한결 편안해진 표정이었습니다. 강대감이 손을 잡자 선제는 힘없이 눈을 떴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였지만 강대감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쿵쿵거리는 소리가 안 들려요. 땅이 이제 안 아프대요. 선제의 말에 강대감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이는 어른들이 저지른 탐욕의 대가를 온몸으로 겪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강대감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약속했습니다. 그래, 이제 다시는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마. 할아버지가 꼭 그렇게 만들마. 저녁이 되자 강대감은 월매 할멈을 불렀습니다. 할멈, 내 보찜을 좀 챙겨주게. 산에 다녀와야겠네. 월매 할멈은 강대감의 뜻을 이미 알고 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화수 한 그릇과 깨끗한 옷 한 벌을 준비해두었습니다. 조심히 다녀오십시오. 마님의 정성이 하늘에 닿을 것입니다. 그녀는 강대감의 결심을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것만이 이 모든 매듭을 틀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그녀 또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강대감은 하얀 무명옷으로 갈아입고 보찜 하나를 맨 채 집을 나섰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표정은 비장했습니다. 강대감이 향한 것은 수년 전 다친 매를 구해주었던 바로 그 산이었습니다. 해는 이미 서산으로 넘어가고 산길에는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황금눈 덕분에 어두운 산길도 대낮처럼 훤히 보였겠지만 오늘은 왠지 눈앞이 침침했습니다. 마음이 무거워서인지 아니면 이제 그 능력을 내려놓을 때가 되어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지팡이에 의지해 거친 숨을 몰아쉬며 산을 올랐습니다. 밤바람이 차가웠지만 강대감은 추위를 느낄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손자 선제의 맑은 눈동자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산 중턱에 이르자 둥근 달이 떠올라 숲을 은은하게 비췄습니다. 강대감은 잠시 바위에 앉아 땀을 닦으며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멀리 자신의 기와집이 있는 마을이 보였습니다. 예전에는 저 마을 땅 밑에 흐르는 금맥들이 검줄처럼 얽혀 빛나는 것이 보였지만 지금은 그저 고요한 어둠 속에 잠긴 마을의 풍경만이 보일 뿐이었습니다. 강대감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보아야 할 것은 땅속의 금이 아니라 저 마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따뜻한 불빛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불빛 중 하나가 자신의 손자 선제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는 다시 힘을 내어 정상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드디어 강 대감은 매를 날려보냈던 산 정상의 바위벼랑에 도착했습니다. 사방이 탁 트인 그곳은 바람이 거세게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강 대감은 바위 위에 정화수 한 그릇을 올려놓고 신발을 벗은 채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모아 하늘을 향해 절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절을 할 때마다 그는 자신의 욕심을 하나씩 내려놓았습니다. 첫 번째 절은 으리으리한 귀화집에 대한 미련을, 두 번째 절은 창고에 쌓아둔 곡식에 대한 집착을, 세 번째 절은 세상의 모든 보물을 보고 싶어 했던 허영심을 내려놓았습니다. 산신령님이시여, 그리고 매의 정령이시여. 강 대감의 목소리는 바람소리에 섞여 떨려 나왔습니다. 미천한 저에게 과분한 능력을 주시어 부자로 살게 해주신 은혜는 잊지 않고 있습니다. 허나 그 능력으로 인해 제 눈은 탐욕에 멀었고 그 벌로 제 하나뿐인 손자가 빛을 잃었습니다. 이제 저는 깨달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은 차가운 황금이 아니라 생명이 있는 저 아이의 눈빛이라는 것을요. 강 대감은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빌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하늘을 울릴 듯 애절했습니다. 부디 제 눈에 깃든 이 황금의 빛을 거두어 가십시오. 다시는 땅속의 보물을 보지 않아도 좋습니다. 가난한 나무꾼으로 돌아가도 좋습니다. 제발 제 손자 선재에게 세상의 빛을 돌려주십시오. 아이가 꽃을 보고 하늘을 보고 이 못난 할아비의 얼굴을 볼 수 있게만 해주신다면 제 남은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습니다. 강대감은 이마가 바위에 닿도록 엎드려 울부짖었습니다. 그의 눈물방울이 바위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산새들도 그의 슬픔을 아는지 울음을 멈추고 바람조차 잠시 숨을 죽이는 듯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밤하늘에서 날카로운 새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 대감이 고개를 들어보니 달빛을 등지고 거대한 매 한 마리가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전에 그가 치료해 주었던 푸른 눈을 가진 바로 그 신비한 매였습니다. 매는 강 대감의 머리 위를 3번 크게 선회하더니 강한 바람을 일으키며 그의 바로 앞 공중에 멈춰섰습니다. 매의 눈동자가 강 대감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 눈빛은 엄엄하면서도 슬펐고 꾸짖는 듯하면서도 자애로웠습니다. 강 대감은 그 눈빛을 피하지 않고 마주보며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빌었습니다. 제 눈을 가져가십시오. 매가 크게 날개를 푸드덕거리자 매의 눈에서 강렬한 푸른빛이 쏘아져 나와 강 대감의 눈으로 빨려 들어왔습니다. 동시에 강 대감의 눈 속에 있던 황금빛 기운이 연기처럼 빠져나가 매에게로 옮겨갔습니다. 강 대감은 눈이 불타는 듯한 통증을 느끼며 외마디 비명을 질렀습니다. 마치 불덩이가 눈 속을 휘젓고 나가는 것 같은 고통이었습니다. 그는 눈을 감싸쥐고 바닥에 쓰러져 뒹굴했습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고 눈앞이 번쩍거리다가 이내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정신을 잃을 것 같았지만 선재를 생각하며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강대감은 천천히 눈을 떴을 때 매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사방은 고요했고 달빛만이 은은하게 바위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강대감은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놀랍게도 세상이 완전히 달라져 보였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세상은 그대로였지만 그가 보는 방식이 달라진 것이었습니다. 바위 아래 묻혀있던 금맥도 땅속 깊은 곳의 보석들도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흙은 그저 흙으로, 돌은 그저 돌로 보일 뿐이었습니다. 화려하게 빛나던 땅속의 세상은 사라지고 대신 달빛에 흔들리는 풀잎의 그림자와 바위 틈에 핀 작은 야생화의 소박한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강 대감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투박하고 주름진 노인의 손이었습니다.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야 평범한 사람이 되었구나. 그는 더 이상 부자가 아니었지만 마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사라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산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황금의 기운이 사라진 그의 눈에는 이제 멀리 있는 집의 희미한 등불이 그 무엇보다 밝고 따뜻하게 보였습니다. 그는 그 불빛을 향해 천천히 그러나 확신에 찬 발걸음으로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내려가는 길은 올라올 때보다 훨씬 험하고 힘들었습니다. 예전처럼 어둠 속을 꿰뚫어보는 능력이 사라졌기에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나뭇가지에 긁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강 대감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날 때마다 흙냄새를 맡으며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는 지팡이로 땅을 짚어가며 조심조심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모습은 초라한 촐로에 불과했지만 그 뒷모습에는 숭고한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잃어버린 것을 아쉬워하지 않고 되찾을 것을 향해 묵묵히 나아가는 순례자와 같았습니다. 한편 강 대감의 집에서는 기이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산으로 떠난 후 깊은 잠에 빠져있던 선재가 갑자기 눈을 떴습니다. 방 안은 어두웠지만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달빛이 방바닥에 네모난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선재는 자리에서 일어나 앉아 그 빛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이게 뭐지? 아이의 입에서 작은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따뜻한 온기로만 느껴지던 햇살이나 달빛이 이제는 희미하게 남아 형태와 밝기로 느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완전하게 뚜렷한 상은 아니었지만 칠흑 같던 어둠 속에 뿌연 빛의 길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월매 할멈은 선재의 방 밖에서 기도를 올리고 있다가 아이의 인기척을 돋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촛불을 켜들고 들어온 할멈을 보며 선재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얼굴 주변에 동그란 빛이 보여요. 해님처럼 환해요. 월매 할멈은 깜짝 놀라 촛대를 내려놓고 선재를 와락 껴안았습니다. 아이고, 도련님, 정말 보이십니까? 할미 얼굴이 보이십니까? 할멈의 목소리가 감격에 겨워 떨렸습니다. 선재는 할멈의 품에 안겨 까르르 웃었습니다. 집안을 짓누르던 어둠의 장막이 걷히고 서광이 비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강 대감이 산을 거의 다 내려왔을 때 멀리서 닭이 회를 치며 새벽을 알렸습니다. 그는 지친 몸을 이끌고 마을 어귀에 들어섰습니다. 그의 옷은 땀과 흙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아침 햇살처럼 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개들이 짖지도 않고 꼬리를 흔들며 그를 반겼습니다. 강 대감은 자신의 집 대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으리리한 대문이 예전에는 위협적으로 보였지만 이제는 그저 가족이 기다리는 따뜻한 보금자리로 보였습니다. 그는 대문을 활짝 열고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선자야, 하랩이 왔다. 그의 목소리가 새벽 공기를 가르고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안방문이 벌컥 열리고 작은 체구의 아이가 툇마루로 뛰어나왔습니다. 예전 같으면 더듬거리며 기어나왔을 선재가 이번에는 비틀거리면서도 두 발로 서서 마당으로 내려왔습니다. 아이의 눈은 여전히 흐릿했지만 정확하게 강 대감이 서 있는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선재가 외치며 강 대감의 품으로 달려들었습니다. 강 대감은 아이를 번쩍 안아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가 자신의 눈을 바라보며 방긋 웃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그 어떤 황금보다도 찬란하고 아름다운 빛이었습니다. 강 대감은 그제야 비로소 자신이 진정한 부자가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집안 식구들이 모두 마당으로 나와 이 기적 같은 상봉을 지켜보았습니다. 월매 할멈은 치마폭으로 눈물을 훔쳤고 돌쇠는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하인들도 서로 얼싸안으며 기뻐했습니다. 강 대감은 선재를 안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새벽 하늘에는 아직 희미하게 별이 빛나고 있었고 멀리서 매의 울음소리가 환청처럼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깊은 감사를 올렸습니다. 욕심을 버리고 얻은 이 평범한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뼈저리게 느낀 밤이 지나고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아침 해가 마을 어귀를 넘어 강대감의 집 마당을 환하게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밤의 소동과 기적 같은 상봉이 꿈만같이 느껴질 정도로 아침의 공기는 평온하고 상쾌했습니다.
선재는 이제 더 이상 어둠 속에 웅크린 작은 새가 아니었습니다. 아이는 툇마루에 앉아 마당에 핀 민들레꽃을 향해 고사리 같은 손을 뻗으며 희미하게나마 느껴지는 노란빛의 아른거림에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집안 구석구석에 배어있던 음습한 기온을 몰아내고 기와지붕 위에 앉아있던 근심의 먼지까지 털어내는 맑은 종소리와도 같았습니다. 강 대감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자신이 평생 모은 황금보다 지금 이 순간 아이의 웃음이 10,000배는 더 값지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강 대감은 날이 밝자마자 하인들을 시켜 곳간의 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아 그동안 모아두었던 재물을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쌀을 퍼주는 것이 아니라 칠성이 파헤쳐 놓았던 금덩이들을 판 돈으로 빚에 시달리는 이웃들의 빚을 갚아주고 병든 노인이 있는 집에는 약재를 지어 보냈습니다. 하인들은 주인의 재산이 줄어드는 것을 걱정했으나 강 대감의 표정은 오히려 짐을 던 사람처럼 홀가분해 보였습니다. 이 재물은 내 것이 아니라 땅이 잠시 맡겨둔 것이네. 흐르지 않는 물이 썩듯이 나누지 않는 재물은 독이 되는 법이야. 강 대감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며 그의 깊은 뜻을 되새겼습니다.